많은 유튜버들도 그렇고 많은 부동산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25년, 26년부터 신축 공급이 현저하게 감소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축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고 이게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릴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주장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 공급 축소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거는요, 서울 입주 물량 그래프예요. 24년에 입주량이 많이 줄어들고 25년에는 좀 늘어나요. 그리고 26년하고 7년, 8년 이때가 제일 문제인데 이때 신축 공급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23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인허가 착공 물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했다라고 나왔었고, 착공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년 정도 걸려요, 아파트는. 그러면 착공 물량이 급감하게 되면 26년에 바로 여파를 미치게 되고요.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게 되면 28년이나 29년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착공까지는 보통 2, 3년이 걸리니까 인허가를 받아도 그 뒤로 이제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착공 물량하고 인허가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50%, 60%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아마 이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1년, 20년, 19년에는 물량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죠.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22년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가 23년에 다시 반등했죠. 근데 이런 어떤 추세를 타고 있었는데 21년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최고점, 가장 팔기 좋은 시기였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16년, 15년부터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21년에 유일하게 감소하게 돼요. 다주택자들이 21년에 많이 팔았다. 엑시트를 한 거죠.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21년에 이때는 너무 비싸니까 팔시기하고 엑시트를 한 거고, 또 21년에 반대로 패닉 바잉이 굉장히 많았어요. 노도강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들의 패닉 바잉이 되게 많았는데,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인 다주택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할 때 이걸 받아준 사람들이 영끌족이라고 불렸던 패닉바잉족이었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물린 분들이 지금 아주 이제 죽을 맛이겠죠. 특히 노동항 같은 경우는 단지들이 40%, 50%까지 하락을 했어요.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회복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나 반포나 이런 데는 회복을 다 했어요. 최고점일 때 25%, 30%까지 하락을 했다가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된 지역들은 대부분 영끌족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21년에 저도 분위기를 굉장히 잘 기억하는데, 이때 각종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주택이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을 엄청 이렇게 막 비하하고, 안 사면 바보고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많이 몰아가는 게 있었거든요. 이때 패닉바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눈에 띄는 거는요, 25년에 물량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이때, 근데 이게 0.4만 세대는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 좀 집계된 게 좀 적은 거 같고요. 앞으로 좀 추가되는 물량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이것보단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고, 25년에 3만 8천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됐다가 26년, 27년에 충격적으로 많이 줄어드는데, 실제 4천 세대만 공급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공급이 될 텐데 지금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되고 있고 불확실한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2년이 침체가 됐었죠. 이때 3만 6천 세대, 그리고 이때 3만 9천 세대 이렇게 됐는데, 이때 침체가 되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이 정도쯤에 사업을 많이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지연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때 사업이 안 됐으니까 그 23년에 착공 물량이 확 주니까 이때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실적은 이래요. 인허가 실적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23년에 22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준 걸 알 수 있고요. 21년에 부동산 호황장이었고 21년까지 계속 올랐죠. 서울 아파트 가격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올랐을 거예요. 이렇게 올랐을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이제 규제가 잠깐 들어와서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이렇게 올랐는데, 이때는 땅만 있으면 다 분양된다. 특히나 서울의 어느 지역이든 다 분양이 됐던 그런 시기였고, 수도권을 보면요, 약간 서울만 봤는데 서울이 이게 하늘색 23년에 2만 5천 건이고 22년에 4만 2천 건, 21년에 많았어요. 8만 3천 건이에요. 그래서 23년에 인허가를 받은 게 나눠서 공급이 되겠죠. 어떤 건설사는 25년 6년에 공급을 할 거고, 어떤 건설사는 26년 7년에 공급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분산돼서 되게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고 하는 거가 서울은 확실히. 인천은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았어요. 2016년에도 2만 2천이었는데 19년에 4만 4천으로 최고치를 찍었고요. 21년과 23년이 크게 다르지 않고 23년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인천은. 그리고 경기도는 16년 24만 건에서 21년 18만 건에서 13만 건으로 경기도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까지 왜 봐야 되냐면, 경기도권이 서울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공급이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수요 공급의 원리잖아요.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게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주택가격도 결국은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헬리오시티도 그랬고 디아포도 그랬고 갑자기 6,000세대 또는 12,000세대가 공급이 되게 되고 거기서 전세 물건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전세 물건이 나올 때 굉장히 그 지역의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입주장 때 좀 싸게 되고 그리고 그 전세 가격이 밀리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요 공급의 원리인데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수요는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빠지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인허가 물량 감소 그리고 착공 물량 감소는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잖아요. 근데 공급이 감소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그대로라고 하면 공급이 감소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도 그렇고 많은 부동산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25년, 26년부터 신축 공급이 현저하게 감소할 거기 때문에 23년에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고 이게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릴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인데요. 80년대부터 집계를 한 거예요. 90년대를 보면 이거 추정치인 것 같은데 이때 엄청나게 떨어져. 이때 200만 호 1기 신도시 짓겠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쯤에 1기 신도시를 이제 짓게 되고 1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97년에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엄청 하락을 하게 되는데 계속 하락을 하다가 2001년에 대세 상승장에 들어서 상승을 하다가 규제가 들어오면서 꺾였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하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잠깐 반등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거든요.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이때는 금리를 3% 내렸어요. 3%. 2009년이었나요? 이때 이러다가 우리나라 부동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금리를 확 내려버리니까 갑자기 일시적인 반등을 했다가 역시 펀더멘탈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계속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이게 뭐가 하락이 어차피 다 오르잖아 라고 할 텐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이 38% 정도 하락을 해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억짜리 아파트가 40% 하락을 하면 24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40억에 산 사람은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시 최고점을 회복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거죠. 아파트가 실수요자라면 아무 때나 사도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지성적인 생각이고 언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이때 압구정 현대가 38% 하락했으면 말 다 했죠. 반포에 있는 아파트도 엄청나게 쌌어요. 당시 2014년 15년에 반래퍼 34평이 12억 5천에서 13억 8천 막 이랬어요.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고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야 된다라고 하면 이 시기에는 입주 물량이 되게 적었어야 되는데 2003년과 2004년에 입주 물량이 8만 9천 세대, 9만 1천 세대, 2005년에는 6만 4천 세대예요. 엄청 많아요. 9만 1천 세대면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은 서울 아파트에 공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8만 9천 세대, 9만 1천 세대를 합치면 18만 세대 정도인데 18만 세대면 역사적 평균보다 2배 정도에 달하는 물량이 2년 연속 공급이 됐고 2005년에는 6만 4천 세대가 공급이 됐고요. 2006년에는 4만 8천 세대가 공급이 됐어요. 근데 공급량이 늘어났는데 그럼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은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2009년부터 14년까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어요. 강남, 서초 이런 데 뭐 할 거 없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졌어요. 이때는 오히려 공급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2009년에는 3만 7천, 2010년에 3만 3천, 2012년에는 3만 1천, 2013년에 3만 4천. 전부 다 역사적 평균보다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은 계속 내려갔죠. 그래서 오히려 이 상승 사이클과 이 하락 사이클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어요. 이거를 보면 공급의 팩터만으로 절대 아파트 가격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모든 팩터가 다 똑같은데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되겠지만 문제는 수요가 늘기가 힘들다. 이게 이제 가장 키 팩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아파트 매물추인데요. 신축을 공급을 하게 되면요. 1년의 역사적 평균이 뭐 1년에 5만 세대다.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신축이 20년 평균 이 정도 공급이 돼 왔는데 최근 10년 평균은 4만 5천 정도 될 거예요. 20년 평균은 5만 정도 될 텐데 근데 지금 매물수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매물수라고 하는 거는 매달 지금 서울 아파트가 한 달에 지금 2,700건, 2,500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역사적 평균은 5천에서 6천 건 정도예요. 역사적 평균보다는 반토막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 매물들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도 매물수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매도자들은 계속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때 잠깐 줄었어요. 잠깐 매물수가 줄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자들이 아파트를 팔려고 많이 내놓는 거죠. 특히 다주택자들이 많이 내놨어요. 매물수가 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처럼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찍어내가지고 갑자기 공급량을 늘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착공으로부터 한 3년, 4년 정도 걸리는 상품이고 단기간에 공급을 절대 늘릴 수 없고 또는 단기간에 공급이 절대 줄어들 수 없는 게 또 아파트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서울 아파트가 이만큼 있었는데 요만큼이 매물이었는데 지금은 이만큼이 매물이라는 거죠. 매물이 이만큼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건데 문제는 이만큼 매물이 늘었는데도 매수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년 2월 27일 기준으로 8만 한 1, 2천 세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매물량이 팔려고 하는 사람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많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5만 세대 정도 매물이 있었을 때가 22년 11월부터 23년 4월 이 사이인데 11월 8일 기준이네요. 이때가 가장 매물량이 적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랑 지금 1년 한 4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년 4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60% 정도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매물량이 60%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코로나19 이후로 대출 총량하고 아파트 가격이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아파트 가격이 반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략 한 정부에 40조 정도를 풀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매매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느냐? 돈이 투입이 되니까 바로 매매 지수가 반등을 하는 거죠.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DSR 규제를 받지 않았잖아요. 지금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도 DSR 규제를 받지 않는데 DSR 규제는 소득하고 대출하고 연동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소득이 적으면 대출도 많이 받지 마라고 하고 묶어버리는 건데 특례 보금자리론은 말 그대로 특례로 이거를 회피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9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규제를 받지 않고 그냥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시장이 풀린 돈이 40조인데 지금 신생아 대출로 27조를 또 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반등의 신호탄이었고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풀면서 23년에는 반등을 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또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공급량이 줄어들고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 다 줄어들고 있고 지금 공사비 갈등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신축이 앞으로 줄어들 거다. 신축이 줄어들 거는 맞는데 이런 현상이 아파트 가격을 견인하는데 큰 움직임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급 벡터로 설명하는 거는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공급은 줄어들지만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걸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매물량이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치면 다른 수치가 나오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4년 1월에는 2,456건이 거래가 됐고요. 2월에는 2,665건이 거래가 됐고 23년 12월에는 1,700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반등을 한 거긴 해요. 23년 완전 연말에 1,700건이면 엄청나게 낮은 수치예요. 우리가 부동산 경제가 가장 안 좋다라고 했던 2022년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00건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1,700건이면 거의 역사적 최저점에 있는 건데 이것보다 반등은 했지만 사실 역사적 평균보다는 반토막도 안 되는 그 정도의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2023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반등했을 때에도 3,000건을 회복하느냐 이게 바로미터 같은 거였어요. 언론에서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 뭐 3,000건 뭐 돌파, 3,000건 유지, 3,700건, 800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올해 눈여겨봐야 되는 게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한 15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등락 매매 지수를 보면 매매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항상 여지없이 거래량이 터졌었거든요. 거래량이 터졌을 때 매매 지수가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타까운 거는 2021년에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매매 지수가 급감을 했어요. 왜 그러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2021년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정말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영끌족 패닉바잉족이 주택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년은 설거지 당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30, 3040에 여유가 많이 없는 초보들이 부자인 다주택자들이 던진 주택을 설거지 당했다 해가지고 거래량이 터진 해가 20년 말에서 21년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21년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래량이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착공 물량도 많았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걸 받아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21년에는 좀 예외 지역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매 지수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22년 넘어가면서 PIR 지수도 봐야 되는데 PIR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서울의 역사적 평균은 10몇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IR 지수가 보여주는 건 결국 이거잖아요. 중위소득을 가진 사람이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살 때 몇 년이 걸리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PIR 지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처분 소득, 소득세랑 4대 보험을 낸 이후의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이 지수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세전 소득으로 잡게 되면 10 한 5, 4 정도 될 거예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잡게 되면 23에서 25 사이 정도로 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부동산 가격이 꼭대기였을 때가 PIR 지수가 27, 8까지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좀 조정이 되면서 PIR 지수가 좀 떨어지게 됐는데 결국 이게 만약에 지수가 28이다라고 하면 서울 중위소득을 가진 사람이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한 푼도 안 쓰고 28년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실 가정이잖아요. 그럼 결국 중위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28년을 모아 살 수가 없고 50%씩 저축을 하면 56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결국 이걸 밀어 올리는 건 결국 대출인 거고 그럼 대출을 받게 해주는 요인은 뭐냐 하면 두 가지죠. 규제랑 금리인데 최근에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대출 받기도 어려워지고 막 DSR 규제 막 들어오고 하면서 대출이 좀 꺾이면서 같이 꺾이기도 하고 대출이 풀리면서 뭐 특례보금자리론 들어오고 대출 총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가격도 같이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소득만 가지고 살 수 없다.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소득이 팩터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규제는 소득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DSR 규제가 가장 강력한 규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가 100만 원을 벌면 40%를 규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40원 이상 여기다 쓰지 마라고 규제를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로만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게 되면 나중에 거품이 터지면 답이 없으니까 결국 소득에다가 규제를 묶어버리는 건데 가장 강력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 소득이 근본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뭐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든가 금리가 내려간다든가 이런 요인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밀어올리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GDP와 소득이 가장 수요의 팩터, 가장 중요한 팩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의 증가보다 아파트 가격이 항상 올라온 이유는 대출이 밀어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이 점점점 총량이 늘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보면 내 소득은 50% 늘었는데 아파트 가격은 2.5배가 됐네? 250%가 올라갔네? 그럼 나는 가난해졌네? 나는 왜 그때 아파트를 사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대출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이거는 내 소득은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로 소득을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못한 거에 대한 박탈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서울은 156이에요. 156.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뭐냐면 가구 소득의 25%를 주택 대출 상환에 쓰게 되면요. 만약에 부담 지수가 100이라고 하면 이 가구 소득의 25%를 주택을 이제 사면 돈을 대출 받잖아요. 대출 이자랑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25%를 쓰게 되면 100인데 서울이 156이라고 하면 대략 한 40% 정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중위 가구가 버는 소득의 40%를 주택 대출을 상환하는 데 쓰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40%를 쓰고 있는데 60%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떨어지게 되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2년에는 이 지수가 216이었어요. 216. 216이면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버는 돈에서 53%를 빚을 갚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면 260만 원 정도를 빚을 갚는 데 써야 되고 24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가정이잖아요. 2022년 이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16이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거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 평균이 120 정도였어요. 120 정도. 지금은 156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높고요.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세종이 한 100 좀 넘고요. 전남은 뭐 20몇 밖에 안 돼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높다라고 해서 그럼 서울이 훨씬 더 거품이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PIR 지수도 봐야 되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봐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대출을 땡겨오든 뭐 하든 정부에서 아무리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뭐 난리를 쳐도 결국은 가게가 내가 지금 500만 원을 버는데 이게 200이 넘어가게 되면 내가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주택 대출을 상환하는 데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당연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게도 이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엄청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 500만 원을 벌어서 260만 원을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지만 주택 가격이 되게 보합 상태고 당분간은 안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면 굳이 내가 500만 원을 벌어서 260만 원을 원리금 상환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갚아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래의 주택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보면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500만 원 벌어서 260만 원은 빚을 갖고 240만 원 가지고 쓰라고 하면 누가 여기 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거품이 많이 낄 때는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거품이 빠지면서 점점점 역사를 평균으로 회귀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서울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많은 것 같고요. PIR 지수도 23, 24 정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을 가진 사람이 중위 아파트를 사는데 24 정도 되면 내가 소득의 50%를 저금해서 48년 동안 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산다라고 하면 대출 금리도 있으니까 48년이 아니고 50 몇 년 동안 대출을 갚아야 돼요. 물론 100% 대출을 받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그렇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수요자들은 서울 시민들이고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고 서울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거나 그리고 주택구입 부담지수죠. 결국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거나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주택가격이 여전히 하락하지 않거나 계속 상승했을 때 이거를 받아줄 만한 수요를 가진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지표들을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대출 총량을 봐야 돼. 대출 총량.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보면 대출 총량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 대출 총량이 급격하게 더 늘어날 거냐? 지금 늘어왔던 것만큼. 근데 그거는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신생아 대출로 27조를 푼다라고 하지만 그게 엄청난 여파를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생아 대출은 아이를 또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규제들이 좀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DSR 규제를 피해가고 있고 여전히 DSR 규제가 살아있고
또 이제 스트레스 DSR을 하잖아요. DSR 규제에다가 스트레스를 붙여가지고 변동금리로 할 때 요 금리를 더 올려서 받겠다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이 대출 총량을 좀 정부에서 많이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월달 총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규제들이 이미 있고 규제들이 스트레스 DSR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대출 총량을 확실하게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가격이 굉장히 높고 소득이 못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떨어졌다고 하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오히려 줄었는데 그리고 계속 고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 시기에 더 높은 가격을 계속해서 받아줄 만한 하이엔드 주택은 예외입니다. 라인원이나 더힐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아파트들이 있고 한데 이게 결국 다 연동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로 보면 결국 부동산은 혼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어쨌든 거지 지표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양극화가 벌어진다고 해도 하이엔드 주택도 늦게 반영이 되고 하방이 단다는 것 뿐이지 결국은 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거래 동향들을 계속 보면서 느낀 생각은 어느 정도는 좀 분리가 많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동조는 안 할 것 같고 여기는 하방이 굉장히 단단하고 아예 거래가 없으면 어떻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엔드는 완전히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주택에다가 현금으로 100억, 200억씩 때려박는 사람들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15억에서 30억도 막 초고가 주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핵심지에서는 사실 30억이 초고가 주택은 아니죠. 그리고 핵심지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뭐 30억, 40억을 그냥 뭐 현금으로 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완전히 하이엔드 주택들 7, 80억 넘어가고 이런 주택들과 여긴 좀 다른 시장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수요 공급의 원리로 다시 돌아와 보면 아까 살펴본 대로 입주 물량하고 신축 공급 축소가 서울 아파트 전체 가격을 끌어올릴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동의할 수 없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의 어떤 등락을 보면 서울에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하고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가격이 오를 때 공급이 늘어나거나 이런 시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공급이라는 팩터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수요라는 팩터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수요라는 팩터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량이 적어서 신축에 뭐 희소해지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신축에 대한 거고 전체 아파트 시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 굉장히 중요하죠. 인구. 공급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결국은 뭐 나중에 다 서울 아파트 다 뭐 빈집되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실제 그런 댓글도 꽤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인구가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이 지금 0.65명인데 얘들이 집을 살 시기가 30년 후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밝지 않을 수 있죠. 출산율이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지 않거나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별로 들어오지 않거나 이러면 한국 경제는 침체하겠죠. 부동산 경기도 박살이 나겠죠. 당연히 인구가 줄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20-30년 후의 일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투자 자산을 투자하거나 자산을 깔고 앉으면서 그 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길어봐야 한 5년 정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할 때 이게 가치주라고 해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나요? 없잖아요. 10년 동안 장기 존버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메리츠 자산 운용이었나요? 거기 존니라고 하는 그 전 대표가 삼성전자 주식을 뭐 20년 전, 30년 전에 샀으면 뭐 부자가 되지 않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했는데 당시에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주식을 다 샀으면 10년 동안 돈을 거의 못 벌거나 까먹은 뭐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그게 정말 가능한 얘기냐? 한국에서 20년 전에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그런 기업들과 지금 보면 완전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재미가 없는 그런 수익률로 변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존니 아저씨가 예전에 주장했던 그런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20년 동안 뭘 존버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투자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쨌든 단타보다는 그래도 1년, 2년 이렇게 가져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단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루 이틀 만에 팔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인구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아주 장기의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투자 자산을 투자할 때는 길어봐야 5년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말 길면 10년이죠. 정말 길면. 그리고 서울에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갈아타는 주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10년이 안 돼요. 10년보다 훨씬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20년을 보고 인구 걱정을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당장 저희는 2-3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서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했을 때 뭐 신축 선호 현상이 뭐 짙어질 거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신축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공급이라고 하는 팩터 하나 때문에 전체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뭐 전체 아파트 가격을 견인해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이 정도 팩터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잘 지어진 신축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신축 그러니까 신축 공급이 좀 희소한 곳 있잖아요. 개포 같은 데 말고 개포는 지금 대대적으로 다 재건축이 되고 있어서 전부 다 신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포를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신축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근데
가운데 신축 공급이 좀 제한되어 있는데 신축이 그래도 괜찮게 지어진 그런 지역들의 신축이 굉장히 선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신축의 가격을 필두로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하고 신축하고의 어떤 갭이 더 벌어질 거다. 근데 구축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있는데 여기다가 공사비를 더해가지고 이제 새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빠져야 이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축의 가격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빠지고 있는데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아마 재건축 정비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공사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2024년에도 공사비가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 가격이 빠지게 되면 그때서 진행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안 빠지고 있어서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결국 구축 아파트 가격이 좀 더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평당 평균 공사비 실제 이것보다 높아요. 웬만하면 뭐 750에서 850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지역에서. 그리고 아예 고급화를 하지 않는 그냥 정말 일반 아파트를 만들어도 평당 공사비가 6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공사비가. 신축은 희소해주고 구축은 노후화되고 사용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서 구축 가격이 빠지겠죠. 근데 구축 가격이 정말 많이 빠지게 되면 공사비가 오른 거를 커버칠 수가 있으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구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다시 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사이클을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주도하는 시장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공급 부족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까지는 저희가 뭐 신경 쓸 게 아니죠. 이거는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는 또 하나의 컨텐츠로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긴 얘기예요. 3기 신도시랑 광역철도망 뭐 GTX부터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너무나 긴 얘기고 제가 준비한 서울 아파트 공급 관련된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